올해 3월 들어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이 금리 인하가 첫 시발점이 되느냐, 아니면은 6월 달에 시작이 되느냐.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2년 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줄곧 올해 3월 달이다, 2024년 3월 달이라고 말했고, 자, 늦어도 6월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3월 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여러분들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이 지금 한마디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에 필요한 확신이 들 때까지 머지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거짓말 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통계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통계가. 자, 통계에 대한 의도적인 오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자, 금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뭔가 쫓긴 듯한 사람의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이라는 이 지금 연준이죠. 연준 의장인데, 자, 연준의 어떤 스탠스 자체는 사실 뒤에 투기 세력이라고 했죠. 투기. 자, 이 부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고무줄처럼. 자, 이 부분도 지금 보셔야 될 것이,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용이죠. 고용. 자, 이 고용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이 사람이 망설이고 있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 고용 지표라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이 통계 조작 자료입니다. 통계 조작 자료예요. 고용 지표 자체가 통계를 굉장히 많이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의도적으로 조작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직업을 한 개만 갖고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파트타임 잡, 뭐 직업이 한 3개 정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개 갖고 있는 직업이 이 돈을 쓰고 저축하는데 필요한 돈이 아니다 싶으면은 뭐 알바를 뛰거나 파트타임 잡을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개를 같이 어떻게 한다? 통계 다 잡아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A라는 사람이 뭐 뉴욕에 삽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용을 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뉴욕뿐만 아니고 다른 뭐 LA라든가 이쪽에다가 또 고용했던 모집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 고용 보고서에는 전부 다 지금 함께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일하는 시점과 월급을 받는 시점이 상이하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는 뭐 인턴도 이런 작용도 있겠죠. 바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 회사들이 많으니까. 고용은 됐지만 내가 임금을 본격적으로 받는 시점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네, 신고도 다를 뿐이고. 그런데 실업은 어떻습니까? 실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자료가 뭡니까? 통계 자료가 실업 청구죠. 청구. 네,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네, 실업 수당이라고 하죠.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예, 실업 수당에 대한 청구 건수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고용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어요. 위에서 보시면은 고용도 증가했고요. 고용도 증가했죠. 실업률도 증가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도 증가하는 이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전혀 이거는 상반된 얘기죠.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갑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네, 이건 침체가 나타납니다. 리세션. 반드시 침체가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고용이 올라갑니까? 그리고 실업이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이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자발적으로 이제 실업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비자발적인 실업이 있습니다. 예, 비자발적 실업. 그럼 자발적 실업을 포함시키면 어떻습니까? 실업률은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 실업, 그리고 비자발적 실업, 네, 이런 부분들이 실업에 지금 이제 표관하지 않는 자발적 실업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고용과 실업은 같이 증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고용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월이라든가 연준은 이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자꾸 이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중산층이죠. 중산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붕괴되고 있습니까? 금리를 견디지 못해요. 자,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지금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랐죠. 여기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죠?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이득을 봅니까? 미국에 있는 상위 10%만 이득을 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무엇이죠? 현금 부자니까. 예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현금이 부자예요.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혜택을 보죠? 금리가 올라가면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어떻습니까? 주담대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생계에서 굉장히 중산층이 차지하는 것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중산층들이 이렇게 붕괴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것이 양극화된다는 겁니다. 현금 부자들, 미국의 10%의 잘 사는 사람들과 하부계층이라고 합니다. 하부계층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제 부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난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지금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해서 올리는 상황들이 결국에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이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작용하죠? 이거 표로 작용하죠, 표. 바이든 표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이 또 바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압박을 한다는데, 지금 바이든이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믿는다면서 지금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자는 거죠. 왜?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연준은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공기업이 아니에요, 연준은. 자, 유태인들이라든가 국제 투기 자본들이 이게 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안 내리는 겁니다. 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중산층들이 몰락하라고 있죠. 이 중산층들의 대다수의 중산층들이기 때문에 이 표가 어떻게 돼? 바이든한테 안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원하는 건 뭡니까? 3월 금리 인하입니다. 3월 금리 인하. 자, 왜 바이든은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왜 지금 연준을 압박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11월 5일로 다가섰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이거 1번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뭐다?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중산층이죠. 중산층. 예, 여기 잘못 적었네. 자, 이거는 1번 대통령 선거, 2번은 표. 중산층들이 몰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표를 갖고 있는 중산층들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표심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표심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자, 그런데 금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FOMC 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네, 금리를 결정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올해 지금 3월 달인가, 제가 예측을 했던 거는 3월입니다. 3월 20일. 그 다음에 유력한 것은 6월 12일입니다. 아마 5월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금리를 인하한다. 제가 이거는 2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빠르면 3월이고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3월 달에 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저는 3월 달이라 확정적으로 얘기했고, 늦어도 3월, 6월 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은 지금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6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금리를 바로 인하했어요. 그럼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까?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 네, 이런 효과, 뭐 여러 가지 낙수 효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대기업부터 먼저 영향을 받겠죠. 네, 큰 산업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낙수 효과로 뭐 중소기업 아니면 소기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방위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9월 정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지금 이게 이후에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6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도 6월 달이니까 12월 달이 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선거는 11월 달이에요. 자, 중산층들이, 대다수의 미국이 차지하는 중산층들이 봤을 때는 효과가 나야지 현재의 집권당에 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압박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3월 달에 만약에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 이게 1번이다. 그 다음에 6월 달이 2번이라 칩시다. 5월 달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5월 달은 제외하고 3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것이 6개월 정도의, 일단 6개월이 지나야 되겠죠. 6개월 정도의 효과가 지금 나오려면 지나야 되니까, 만약에 3월 달에 한다면은
9월 달 정도에서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럼 11월 달 선거니까 그 전에는 어느 정도는 표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금리를 인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습니까? 현재 정권에 굉장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파월이라는 거죠. 투기자본들이죠. 투기자본. 그러니까 투기자본 입장에서 트럼프가 나은 것인가 투자에, 아니면은 현재 바이든이 나은가를 이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태 자본이라든가 국제 투기 자본들이 결정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에 달렸다. 6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게 되면은 12월 달에 효과를 보기 때문에 표는 완전히 표심이 무너진다. 바이든은 낙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바이든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이죠. 현재 대통령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3월 달에 금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그 부분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금리를 인하기 전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고점에 머문다고 했죠. 그래서 5개월, 8개월, 15개월.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금리를 동결한 지 몇 달 됐습니까? 현재는 5개월이죠. 만약에 3월 달을 5개월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금리를 인한 동결이 5개월 됐는데 3월 달에 만약에도 3월 달에도 동결로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동결. 3월 달에도 미국의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6개월이 됩니다. 6개월. 그러면 만약에 6월 달에 금리를 인한다 그러면은 5월까지 동결이 되겠죠. 5월까지 동결이 되겠죠. 동결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네, 여기서 지금 이제 5개월이니까 3, 4, 5, 8개월 동안 지금 고점에 상단했게 됩니다. 8개월 동안. 이게 너무 길어요. 사실 굉장히 깁니다. 이쪽에 15개월이 있었던 국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버블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죠. 네, 금리가 굉장히 일부 분들하고 여기서는 지금 금융위기 전의 단계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8개월까지 가기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연준에서뿐만 아니고 이 통계를 조작하면서까지 8개월까지는 버티기는 굉장히 힘들다. 중산층들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저는 그 전에 있었던 큰 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었죠. 금융위기라든가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었고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 확대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은 저는 3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한 70%, 80% 이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어느 정도까지 될 건지. 보통 뭐 여러분들 유추하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5.5% 지금 기준금리는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7월부터입니다. 7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2월 달까지죠. 3월을 동결한다 그러면 여섯 번째가 되고 4월 달도 동결, 4월 달은 아니죠. 이건 5월 달, 6월 달로 넘어가겠죠. 5월 달 간다면 이제 7개월이 되고 그다음에 6월 달까지 가게 되면 이제 8개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너무 길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선제적.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파악을 못 해요. 특히 보시면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전혀 금리 경제적인 어떤 스탠스를 전방위적으로 볼 줄 모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F 연착륙을 위해서 12조 원이죠. 12조 원을 또 돈을 뭐 어떻게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한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돈이 뭡니까? 이거 세금이죠, 세금. 네, 세금 이거는 공적 자금입니다. 이렇게 투입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금리를 인하면 되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지분 투자한다는 식으로 이런 수작을 벌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의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보다도 한국의 금리 인하가 저는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망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먼저 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이제 금융위기를 탈출했던 국가가 됐었는데 이창용이라는 이 한국은행 총재가 너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좀 교체를 하는 방안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저는 3월 달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유추해 보시고 언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3월 달이다. 정말 뉴스에서 말하는 6월 달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분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